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동진과 전진의 혈투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정세 지도를 좀 보고 갈게요. 지난 편에 말씀드렸듯이 전진은 이 촉지방을 공격하여 익주와 량주 지방을 전부 점령해버립니다. 동진의 영토를 빼앗은 거죠. 그리고 서북의 전량을 멸망시키고 북쪽의 대나라를 멸망시켜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엄청난 국토를 자랑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동진 입장에서는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위기감을 느낀 동진에서는 무예를 갖춘 장군들 중에 전진을 막을 수 있는 인물들을 추천하게 합니다. 당시 재상인 사안은 자기 조카 사현을 뽑습니다. 자, 여기 사현 보이시죠? 환원의 북벌 때 종군에 썼던 핵사 치초가 사현과 함께 환원 밑에서 일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는 사현이 맡은 임무를 해내지 못한 적이 없었다고 하면서 그 능력을 인정합니다. 장군으로 등용된 사현은 유래지를 등용하고 참군으로 삼습니다. 자, 유래지가 등용이 됩니다. 기록에는 이 유래지가 선봉으로서 싸움에 진 적이 없을 정도로 용맹했다고 합니다. 유래지는 북부병을 이끌고 있었는데 그 군대가 동진의 최정예병입니다. 북부병이 뭐냐면 경구에 주둔했던 병사들을 북부병이라고 했거든요. 경구는 수도 건강에서 동쪽으로 6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곳에 병영이 있는 거죠. 동진에서는 형주병과 북부병이 있었습니다. 이 형주병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왕돈하고 환원이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듯합니다. 이렇듯 동진에서는 중요한 순간에 유능한 두 사람을 얻은 거죠. 부견은 자신의 서장자, 즉 제일 큰아들이지만 서자인 부비에게 군사 7만을 주어 양양을 치게 합니다. 자, 부비가 이곳 관중에서 이렇게 빠져나와서 한수를 눈앞에 두고 주둔하고 있었거든요. 자, 여기 한수가 흐르죠. 또 별도로 부견은 모용수와 요장에게 5만 군사를 주어 다른 길로 가서 양양을 침략하도록 합니다. 이 부비가 한수 북쪽에 이르자 양양을 지키던 주선은 부비의 군대가 바로 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라고 방심을 합니다. 아무래도 적군이 건너오려면 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배가 제대로 준비 안 됐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비는 의외로 준비를 잘 갖추었는지 곧바로 한수를 건넙니다. 그러자 주선은 깜짝 놀라서 양양성에 틀어박혀 성을 지키거든요. 한편 모용수는 이곳 남양을 쳐서 함락시키고 해수 정예를 포로로 잡습니다. 그리고 더 진격하여 이곳 양양에서 부비를 만나게 됩니다. 부비와 모용수는 양양을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장군 주서를 포로로 잡아 장안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이때 환원의 동생 환충이 양양 근처에 있었는데 전진의 기세에 눌려 감히 진격하지 못합니다. 한편 동쪽에서는 전진의 장수 팽초가 동진의 팽성을 공격합니다. 자, 여기 보시는 팽초가 이 팽성을 공격하는 거죠. 그러자 사연이 팽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북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팽성은 함락돼 버리죠. 팽성을 점거한 팽초는 장군 군안과 함께 진격하여 이곳 우위를 공격해서 또 함락시킵니다. 이들은 다시 이곳 사마로 진격하여 이 사마를 포위해버립니다. 사마는 광릉에서 100리 정도 떨어진 곳이라서 동진 조정은 발칵 뒤집어집니다. 마음이 급해진 동진은 모한지에게 4만 군사를 주어 당읍에 주둔시킵니다. 자, 모한지가 당읍에 주둔하는데 이 당읍이 바로 여기 있는 육합입니다. 전진의 모성과 모당이 이곳 육합, 즉 당읍을 공격하자 모한지의 군대가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곳 육합도 전진의 수중에 떨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건강만 건너면 바로 동진의 수도 건강으로 진격할 수 있는 겁니다. 동진에게는 엄청난 위기의 순간이 다가온 겁니다. 이에 사연이 이곳 전장으로 도착하여 모성과 모당의 군대를 격파해버립니다. 그러자 이들은 우위로 도망가거든요. 그러자 사연은 이곳 사마를 쳐서 포위를 풀어버리고 우위를 칩니다. 여기서 그는 전진의 장수 군안과 팽초와 싸우게 되는데 그들을 공격하여 패퇴시킵니다. 군안과 팽초는 회음으로 도망치거든요. 자, 이곳 회음 보이시죠? 사연은 그들을 추격하여 다시 대파하자 전진의 장수들은 겨우 목숨만 건져서 도망쳐 버립니다. 이렇게 사연의 활약 덕분에 해수 이남은 보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해수 이북, 서주의 팽성은 전진이 점령한 상태로 끝나는 거죠. 여담으로 이때쯤에 서쪽의 대왕국에서 부견에게 한열마를 바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한열마를 바친 거죠. 전한의 한무제가 이 말을 얻으려고 그 난리를 쳤었죠. 일설에는 삼국지의 적토마가 한열마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열마가 막 달릴 때 피 같은 땀을 흘린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그 피땀 때문에 적토마라 불렸다. 뭐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본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부견은 형주에서는 승리했는데 해남에서 패하자 확실한 승리를 원했는지 대대적으로 동진을 치려고 합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죄다 반대를 하거든요. 그 이유가 동진 조정에는 아직도 뛰어난 인물들이 많이 있고 상하가 화합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부견은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자 부견이 가장 신이 많은 동생 부융이 동진을 치는 데에는 세 가지 불가함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가 동진에는 틈새가 없는 것이고, 두 번째가 아군이 거듭된 전쟁으로 지쳐 있고, 세 번째가 아군이 적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무래도 회남에서 패한 것 때문에 동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거겠죠. 그래도 부견이 말을 안 듣자 부융이 울면서 왕맹이 한 말을 기억하라고 충고를 합니다. 형이 그토록 제갈량과 비교했던 인물이 왕맹인데 왜 그의 말을 기억하지 않냐는 거죠. 부견 입장에서는 이때 누군가가 자기 편을 들어주길 바랬겠죠. 그 타이밍에 모용수가 부견의 편을 들면서 찬성을 합니다. 원래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궁지에 몰렸을 때 누가 자기 편을 들어주면 되게 기쁘고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 부견도 크게 기뻐하면서 모용수에게 나와 더불어 천하를 평정할 사람은 오직 경뿐이요 라고 말합니다. 더불어 요장 또한 동진을 치는 것에 찬성을 하거든요. 그러자 부융은 선비족과 강족들은 우리에게 권고가 있기를 바라는 무리들인데 그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부견이 총애하는 장부인도 말리거든요. 근데 부견은 여자가 참여할 바가 아니라면서 무시해버립니다. 반대는 여기서 그치지 않죠. 부견의 아들 부선도 말립니다. 부견은 천하의 일을 어린아이가 어찌 알겠냐면서 자기 아들을 핀잔 줍니다. 자, 이쯤 되면 부견이 뭔가에 홀린 것 같은 생각마저 들죠. 한편 양양성을 잃은 동진은 대대적인 반격을 시작합니다. 환충이 10만 군사를 이끌고 양양을 공격하고 동진의 여러 장수들이 잃어버린 촉을 되찾기 위해서 익주를 공격합니다. 이로 인해 여러 성들이 함락되거든요. 이 소식을 들은 부견은 부융, 장자, 모용수를 선봉으로 삼아 출진시키는데 이 선봉의 군사수만 25만이었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죠? 선봉만, 본군을 뺀 선봉만 25만이라면 진짜 엄청납니다. 부견은 요장도 출진시키는데 그를 용양장군으로 삼거든요. 그리고 부견은 자기도 용양장군일 때 부생을 죽이고 대업을 이루었다면서 특별히 그대에게 주는 것이니 힘쓰라고 격려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측근이 부견에게 어찌 그런 상스럽지 못한 말을 하냐고 충언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견이 왕이 되기 전에 용양장군 신분으로 쿠데타를 일으키고 권력을 잡았잖아요. 그런 용양장군 직분을 요장에게 주면서 힘쓰라고 권면하는 거니까 불길하다는 거죠. 이건 뭐 대놓고 요장에게 네가 용양장군 돼서 대업을 이루어 뭐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때쯤이면 부견의 행동과 말이 왠지 가볍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말이 씨가 된 것일까요? 훗날 진짜 그렇게 되죠. 아무튼 선봉과 본군까지 합친 총병력 87만 명이 오탕탕 나아갑니다. 자, 부융은 회수를 건너서 이곳 수양을 쳐서 가볍게 함락시킵니다. 대군의 기세가 만만치 않은 거죠. 또 모용수는 별도로 군을 움직여 운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킵니다. 이 운성은 현재 호북성 알육시입니다. 그리고 전진의 장수 양성은 5만 군사로 이곳 낙간에 주둔하면서 동진 군대의 북상을 막습니다. 자, 이 낙간이 뭐냐면 이 회수의 지류거든요. 이 강입니다. 강인데 이제 큰 강은 아니고 왜냐면 이 간자가 산골짜기 물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폭이 작은 하천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현과 그의 삼촌 사석은 낙간에서 25리 떨어진 곳에 진을 치거든요. 근데 적의 기세가 강성하니 감히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때 부견은 대군을 뒤에 천천히 오게 하고 본인은 기병 8,000명을 이끌고 함락된 수양에 도착합니다. 그는 항복한 동진 장수 주서를 보내 사석 사현에게 항복을 권합니다. 주서는 겉으로는 항복하라고 말해놓고선 은밀히 사석과 사현에게 진나라의 본군이 도착하기 전에 선봉을 공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부견이 주서를 사신으로 보낸 게 큰 실수죠. 양양이 함락될 때 주서가 포로로 끌려가서 항복은 했지만 부견에 대한 충성심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부견 딴에는 주서가 동진 출신 장군이다 보니까 사신으로 보내면 동진에게 잘 이야기하겠다 싶었겠지만
사실 그게 그렇게 안 되죠. 지금처럼 이렇게 밀담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결국 사현이 장군 유래지에게 정예병사 5,000명을 주고 낙간을 건너서 양성을 공격하게 합니다. 유래지는 망설이지 않고 바로 낙간을 건너서 양성을 공격해서 격파하고 양성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적장을 죽이는 큰 공을 세운 거죠. 전진의 입장에서는 대장이 죽으니까 군대가 무너지는 겁니다. 유래지는 적군의 퇴각로를 끊어버리거든요. 이렇게 되자 전진의 군대가 붕괴되어 죽은 자만 15,000명이고 군수 물자가 전부 동진의 손아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북연이 두려워하기 시작했다고 하죠. 동진이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전진의 대군이 비수 가까이에 진을 치자 사현이 사신을 보내서 중간에 강이 끼어 있으니까 싸우기 힘드니 전진의 군대를 조금 뒤로 물려주면 우리가 건너갈 테니까 한판 크게 싸우자고 요청합니다. 동진의 진영과 전진의 진영 가운데 지금 이 비수가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사현이 우리가 강을 건널 때 너희들이 뒤로 좀 물러가주면 우리가 강을 건널 테니 들판에서 야전으로 한번 크게 붙어보자, 이런 거죠. 이 말을 들은 전진의 장수들은 동진의 제의를 거절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강을 내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북연은 그들이 강을 절반 건넜을 때 철기병으로 공격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부융도 찬성하면서 결국 진나라는 군대를 물리기 시작합니다. 자, 군대를 뒤로 이렇게 빼는 거죠. 근데 이때 항복했던 동진의 장수 주서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전진의 군사가 패했다! 후퇴하던 전진의 군사들은 이 소리를 듣고 사기가 뚝 떨어져서 냅다 튀어버립니다. 크게 당황한 부융이 말을 타고 진지를 돌아다니면서 병사들을 통제하려고 했으나 헛수고였죠. 들소떼처럼 우르르 몰려다니는 군대를 한 명이 통제하기는 정말 쉽진 않습니다. 자, 이 틈에 사연이 강을 건너서 전진의 군대를 공격하자 전진의 대군이 한 방에 붕괴되어 버립니다. 고군분투하던 부융도 동진의 군사들에게 공격을 받아 전사하게 됩니다. 부융은 북연이 왕맹과 함께 가장 신임했던 능력 있는 동생이었죠. 그의 죽음은 전진의 몰락의 신호탄이 됩니다. 전진의 군사들은 칼에 맞아 죽고 서로 짓밟혀 죽고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됩니다. 또 이 당시가 겨울이다 보니까 후퇴하다가 얼어 죽는 군사들도 발생합니다. 북연도 날아오는 화살을 맞아 부상을 당하거든요. 그는 도망치면서 총애하던 장부인에게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다시 무슨 면목으로 천하를 다스리겠는가. 아마 이때 장부인도 전쟁터를 따라왔나 봅니다. 전진의 모든 장수와 부대들이 전부 붕괴되었지만 오직 모용수가 이끄는 부대만큼은 온전했거든요. 그래서 북연은 모용수 부대로 도망쳐 몸을 피합니다. 이 난리통에도 모용수가 군대를 온전히 통제하는 것을 보면 확실히 군 통솔력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 같습니다. 도망쳐온 북연을 본 모용수의 측근들은 북연을 죽이고 다시 연나라를 부활시키자고 건의합니다. 그러나 모용수는 북연에게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그리고 모용수는 자기가 데리고 있던 군대를 북연에게 반납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확실히 모용수는 북연을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이 계속 이 기회를 이용하여 연나라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모용수도 마음이 움직입니다. 다만 북연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당시 하북은 북연이 패하자 동요하고 있었거든요. 모용수는 자기를 보내주시면 하북을 안정시키겠다고 북연에게 요청합니다. 이에 북연이 허락하죠. 그러자 북연의 신하인 권익이 크게 반대를 합니다. 그는 모용수의 용맹과 지략이 보통 사람을 능가하는데 어찌 장군직에 만족하겠냐면서 그를 세장에 가두어야 한다고 말하죠. 그러나 북연은 자기가 한 말은 천자의 말이어서 번복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권익은 답답하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폐하께서는 사소한 신용을 중히 여기시고 어찌하여 사직을 가볍게 여기십니까? 모용수는 가서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반동의 혼란은 이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권익의 눈에는 모용수의 앞으로의 행보가 눈에 훤히 보였겠죠. 결국 북연은 장안으로 향하고 모용수는 하북으로 향합니다. 모용수는 황하를 건너 하북에 도착하자 병사들과 이민족들을 모았는데 그 수가 8,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업을 공격합니다. 당시 업은 모용수와 함께 여러 번 전쟁에 참여했던 부비가 지키고 있었거든요. 부비는 동진에게 사신을 보내 도움을 요청합니다. 동진은 전진의 땅을 점령하고 있던 차에 이런 요청이 오자 하북까지 점령할 기회로 보고 명장 유래지를 파견합니다.
업을 공격하다가 유래지와 싸우게 된 모용수는 패하고 급히 후퇴를 합니다. 그러나 모용수는 후퇴하면서도 그냥 후퇴하지 않죠. 복병을 숨긴 채 군수물자를 버리고 갑니다. 급히 추격하던 유래지 군대는 군수물자를 챙기려다가 대열이 흐트러지거든요. 이때 모용수가 복병으로 유래지 군대를 공격하여 대파합니다. 이에 동진의 군사들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유래지는 겨우 혼자 말 한마리에 의지한 채 도망을 칩니다. 동진의 군대가 패하자 두려움을 느낀 부비는 병주, 진양으로 도망을 치고 업은 모용수에게 함락됩니다. 모용수가 하북에 자리 잡은 이상 하북은 더 이상 북연의 용터가 아니겠죠. 한편 북연이 패한 후 각지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반란이 일어납니다. 농서에서는 걸복 국인이 반란을 일으키고 또 모용홍이 모용수가 업을 공격한다는 소식을 듣고 선비족들을 끌어모아서 화엄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모용홍은 전현의 2대 황제 모용준의 아들이자 전현의 마지막 황제였던 모용위의 동생이거든요. 모용수에게는 조카가 되는 셈이죠. 이 모용홍이 서현의 초대 황제가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모용홍의 친동생 평양태수 모용충이 평양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북연은 부예와 요장을 파견하여 모용홍을 치도록 합니다. 근데 부예가 요장의 말을 안 듣고 독단적으로 하다가 전투에 패하고 죽게 됩니다. 북연의 아들인 부예가 죽었다는 것은 이거 큰일이죠. 그래서 요장은 사신을 북연에게 파견하여 용서를 구합니다. 하지만 북연은 화가 나서 사신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러자 요장은 어차피 죽을 거 에라이 모르겠다 하면서 강족들을 규합해서 독립을 해버립니다. 이처럼 북연이 비수대전에서 패한 틈을 타서 북방은 반란이 들불처럼 일어나게 됩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이 지도가 북연이 비수대전에서 패한 후에 각지의 어떤 현상을 말해주는 지도거든요. 자, 보시면 이 모용수가 이 업을 함락하고 이 하북을 쓸고 다닙니다. 지금 옅은 색의 이 화살표가 보이시죠? 이 화살표가 모용수의 하북 평정로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서 하북을 이제 점령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모용홍이 이곳 화엄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이곳 평양에서 그의 동생 모용충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강족의 수장 요장이 이곳 북지에서 반란을 일으키죠. 그리고 농서에서는 걸복 국인이 또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아마 북연이 죽고 나서일 거예요. 이 북연의 사위 양정이 이 무도에서 나라를 또 세웁니다. 이게 후구지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북연이 비수대전 전에 이 여광을 서역에 파견해서 서역을 공략하게 했거든요. 그것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돌아오는데 북연이 죽었다는 소식을 여광이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광이 이렇게 쭉 돌아오면서 이곳 고장에서 나라를 세우죠. 자, 그리고 동진은 이 북방이 혼란한 틈을 타서 이 옅은색 보라색 화살표가 보이시는 대로 이렇게 북쪽으로 진격하여 잃어버린 땅들을 지금 회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만 보시더라도 지금 중국 땅이 완전 난장판이 됐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엄청난 난세가 도래한 거죠. 한편 모용홍은 북연에게 편지를 보내서 전현의 황제였던 자기 친형 모용위를 보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렇게만 해주면 삼촌이 있는 모용수가 있는 업으로 돌아갈 테니 예전처럼 전진과는 좋은 이웃으로 지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북연은 모용위를 불러서 크게 책망하면서 선비족들은 짐승과 같다고 호통을 칩니다. 이에 모용위는 피가 흐를 정도로 머리를 땅에 박으면서 용서를 구하죠. 결국 북연은 이를 용서해 줍니다. 그러나 모용위는 얼마 후 측근들과 함께 북연을 암살하려다가 들킵니다. 북연은 모용위에게 내가 대우를 잘 해주었는데 왜 반란을 일으키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모용위는 집안의 나라를 일으키는 것이 중요한데 무슨 은혜를 논하겠냐고 대답하죠. 결국 인내가 바닥난 북연은 모용위를 비롯한 당 안에 머물고 있던 모든 선비족들을 죽여버립니다. 그 후 이 모용충이 당안을 공격하거든요. 과거 북연이 전현을 멸망시켰을 때 모용충과 그 누나를 궁에 살게 할 정도로 매우 총애했었거든요. 얼마나 총애했냐면 다른 후궁들이 총애를 잃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낌을 받던 모용충이 장안을 공격하고 있으니 북연의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겠죠. 인간적으로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북연은 특히 모용선비족들을 총애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모용선비족들이 대대적으로 반란을 일으키니까 그 배신감과 상처,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북연의 아들 부휘가 모용충과 거듭 전투를 벌이는데 계속 패하거든요. 이에 북연이 화가 나서 부휘를 심하게 책망합니다. 아버지에게 심하게 질책을 받은 부휘는 분하고 원통하여 자살을 해버립니다. 비극이 계속 발생하죠. 그 후에 북연은 양정을 보내 모용충을 공격하게 했는데 겨우 승리하게 되고 구덩이를 파서 포로를 잡은 선비족 1만 명을 생매장시켜버립니다. 더 이상 북연도 예전의 북연이 아니라 배신당한 만큼 잔혹해지는 거죠. 모용충이 다시 무리를 모아 장안을 공격하는데 북연이 직접 전투를 하다가 화살에 맞아 심하게 부상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양정마저도 모용충과 재차 싸우다가 포로가 됩니다. 믿었던 양정마저도 포로가 되자 북연은 크게 두려워하여 마음이 약해집니다. 당시 도참설에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황제가 오장산에 가면 국가가 오래 갈 것이다. 북연은 평소 이런 도참설을 엄격하게 금지했었거든요. 믿을 거 못 된다고요. 근데 자기 처지가 워낙 절박하다 보니까 이 도참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는 태자 북행을 장안에 남겨두고 수백 명의 기병과 장부인, 몇 명의 자녀들과 함께 오장산으로 갑니다. 오장산에 살면 자기의 나라가 오래도록 연장될 것이라는 그런 미신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 거죠. 근데 태자 북행이 장안에 있기가 겁이 났는지 성을 버리고 동진으로 도망쳐버립니다. 결국 장안은 모용충이 차지하게 됩니다. 한편 반란을 일으켰던 요장은 북연이 오장산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로 포위해버립니다. 북연의 수하들은 전부 도망을 치고 북연은 요장에게 포로가 됩니다. 북연의 신세가 진짜 처량하게 된 거죠. 요장으로 말할 것 같으면 과거 그의 형 요양이 전진의 군대와 싸워서 패해서 죽었을 때 요장도 죽을 수 있었지만 북연이 받아준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 부하로서 총애를 했었는데 이제 그런 사람에게 포로가 된 겁니다. 요장은 북연에게 옥세를 요구하거든요. 그러자 북연은 요장을 크게 책망합니다. 강족 따위가 어딜? 기록에는 북연이 오랫동안 요장에게 은혜를 베풀었기에 그 분노가 더욱 심했다고 합니다. 북연은 자기가 왕맹의 말을 듣지 않다가 이렇게 되었으니 망해도 마땅하다고 탄식을 합니다. 요장은 자기의 요구가 거절되자 북연을 목졸라 죽여버립니다. 북연이 죽은 것이 절이었다고 하네요. 옆에 있던 장부인도 자살해버립니다. 이때 죽은 북연의 나이가 48세였습니다. 죽기에는 참 아쉬운 나이죠. 북연이 죽었다는 소식에 서장자 부비가 황제에 오릅니다. 그러나 이제 부비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천하가 아니죠. 반란을 일으킨 무리들이 저마다 왕이니 황제니 하면서 대위에 오른 상태였거든요. 북연을 죽인 요장도 서연의 선비족들이 장안을 버리고 병주로 가자 장안을 점거하고 황제에 오릅니다. 나라 이름은 진나라로 정했는데 이 진나라가 후진이 됩니다. 황제에 올랐던 부비는 낙양을 차지하기 위한 공진과의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이에 먼 친족이었던 부등이 황제에 오릅니다. 그는 북연을 죽인 요장에 대한 복수심이 엄청났습니다.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복수를 다짐하자 병사들도 다 함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는 창과 갑옷에 두 글자 사휴, 즉 죽어야만 쉴 수 있다라는 글자를 새깁니다. 자, 보이시죠? 이 사휴, 이 글자를 새긴 거죠. 그만큼 이 글자를 보면서 매 순간 각오를 다진 겁니다. 그는 그 후에 요장과 피 터지는 전투를 하게 되는데 요장과 부등의 싸움은 승패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요장이 크게 패한 적도 많았거든요. 근데 요장은 귀신같이 세력을 회복해서 싸움이 장기전으로 흘러갑니다. 그 후에 요장이 병들어 죽자 그 아들 요흥이 황제에 오르는데 부등은 요흥이 어리다고 가볍게 여깁니다. 방심한 결과였을까요? 그는 요흥과의 전투에서 패하게 되고 붙잡혀서 죽게 됩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51세였습니다. 그 후 부승이 황제에 오르지만 서진의 왕 걸벅건기에게 패하여 죽게 되고 전진은 43년 만에 멸망하게 됩니다. 자, 이쯤에서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 있죠. 바로 북연은 왜 실패했는가? 북연은 분명 명군의 자질을 갖추고 있었고 아주 큰 세력을 형성했었는데 말이죠. 아마 여러분 각자도 생각하는 바가 있으실 겁니다. 사실 저는 20년 전에 자치통감을 처음 읽을 때 제일 이해가 안 되고 고민에 빠졌던 부분이 바로 북연의 패망입니다. 북연이 실수를 한 부분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망할 정도까지는 아닌데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지도자의 실수로 전쟁에서 질 수도 있죠. 그렇다고 바로 망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삼국지의 조조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적벽 대전에서 크게 졌다고 바로 망했습니까? 아니죠. 유비도 마찬가지죠.
이릉대전에서 대패했지만 나라가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즉 어떤 세력이든 지도자가 실수했다고 바로 망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전진은 북연이 비수대전에서 패하자 그냥 모래성처럼 무너집니다. 사실상 북연대에 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북연이 유성이나 남제의 황제들처럼 개막장 황제도 아니고 나름 명군이었는데 말이죠. 저는 이 부분이 참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본 결과 북연의 실패 요인을 몇 가지로 꼽을 수 있었습니다. 우선 첫째로 북연의 지나친 이상주의였습니다. 오늘날은 워낙 현실주의가 대세여서 이상주의를 무시하는 경향이 많죠. 하지만 이상주의는 오늘날 우리의 시대가 이토록 발전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과학이나 기술, 또 정치, 경제, 이 모든 것들은 이상주의자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긴 것을 도전한 결과물들이죠. 그렇기에 이상주의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북연이 추구했던 민족의 대통합, 분명 중요하죠. 전쟁만큼 비참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영가의 난 이후로 온갖 민족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난세 중의 난세가 되었죠. 그래서 북연은 모든 민족이 한 가족처럼 민족 통합을 이루어서 난세를 종식시키는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정말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내 마음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북연에게 은혜를 받았던 강족, 흉노족, 선비족, 한족, 이들은 저마다 죄다 다른 생각, 각자의 야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죠. 만일 북연이 틈을 보이게 되면 각 민족들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왕명이 그것을 꿰뚫어보고 각 이민족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충고를 한 것이겠죠. 결국 북연이 비수대전에서 크게 패하자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 각 민족들이 들불처럼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북연이 실패한 두 번째 요인은 바로 통일에 대한 조급증입니다. 그는 대부분의 신하들이 말리는데도 조급하게 전쟁을 일으켜 통일을 하려고 했죠. 자기의 힘을 너무 믿은 것이죠. 근데 이것은 저라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연은 동쪽과 서쪽을 평정하고 남으로는 촉지방까지 지배하여 두었습니다. 북쪽으로는 탁발선비족의 대나라까지 지배해버렸죠. 이제 남은 것은 동진밖에 없는데 우습게 보이겠죠. 저기 저 장강 구석에 처박혀 있는 강동 촌놈을 하나 내가 못 이길까? 뭐 이런 생각 당연히 들 겁니다. 근데 이 동진이 사실 결코 만만하지 않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동진은 서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충신들과 명장들이 많은 시대였습니다. 결코 쉽게 볼 세력이 아니었죠. 신하들의 충성심은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러나 북연은 조급증 때문에 이것을 무시해버립니다. 사람이란 게 참 그렇습니다. 무언가 이루기 위해서 급하게 서두르게 되면 그 일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보다는 긍정적인 부분만 보게 되거든요. 북연도 자기가 질 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이길 수밖에 없는 요인들만 생각하는 겁니다. 뭐든지 이렇게 서두르게 되면 항상 끝이 안 좋게 마련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살펴볼 요인은 지나친 관용주의입니다. 북연은 양나라 양무제와 참 비슷한 면들이 많은데요. 둘 다 지나친 관용주의로 일관했다는 것입니다. 서마광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북연이 죄 지은 사람을 처벌하지 않고 악인을 용납했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북연은 모용수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간신, 모용평을 살려주었죠. 그 외에도 적국을 점령할 때마다 그 폭군들을 용서해준다거나 그 간신들을 용납하는 그런 면모들이 있었습니다. 관용주의는 사실 정치에 해악을 끼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을 알았던 제갈량도 엄격한 법치를 행했었죠. 촉을 평정한 후에 법정은 제갈량의 법치가 너무 가혹하다고 충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갈량이 뭐라고 했습니까? 유장의 치세 때에 기강이 흐트러졌기 때문에 이제 엄하게 법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하죠. 왜냐하면 난세야말로 저마다 미쳐 날뛰는 시대인데 이런 시대에서 관용주의를 택한다는 것은 국가 기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난세일수록 법으로 기강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죠. 제갈량이 알았던 것을 북연은 몰랐던 것이 패착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그 결과 북연이 무너지자 온갖 인간들이 개떼처럼 지저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근데 북연은 반란이 일어나자 이제는 예전의 행보와는 다른 잔혹성을 보입니다. 전쟁에 진 책임을 물어서 신하들을 죽이거나 적군 포로들을 생매장시켜버리기도 하죠. 이러면 사실 더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장이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뭐 이건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럴 때야말로 어떻게든 다독여서 불안한 상태로 남아 신하들을 끌고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북연은 오히려 반대로 행동을 했죠. 여하튼 이 모든 것을 떠나서 한 인간으로서는 북연이 정말 불쌍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상처받을 때가 바로 배신을 당할 때죠. 아내의 배신, 남편의 배신, 자식의 배신, 친구의 배신 등등. 그런 면에서 북연은 믿음을 주었던 신하들에게 계속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아마 상처투성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북연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난세가 얼마나 사람이 살기 힘든 세상인지, 또 5호 16국 시대가 다른 시대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난세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연은 난세의 돋보기 같은 인물이죠. 북연이라는 돋보기를 통해 우리는 난세의 냉혹함에 대해 더 자세히 살필 수가 있습니다. 왕명이 일찍 죽은 것이 정말 북연에게는 팔 다리가 다 잘리는 치명상임에는 분명한 듯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만약 왕명이 좀 더 살았더라면 북연이 망하지는 않았을 텐데, 난세일수록 거인의 발자취는 더 거대하게 느껴지는 듯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역시 천하통일은 사람의 힘만이 아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섭리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어쨌든 전진의 역사는 오늘로써 마무리하고요. 다음에는 북위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요즘 개인 일정이 좀 빠듯해서 아마 다음 주에 영상을 올릴 수 있을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는데, 만약에 바쁘게 되면 그 다음 주에 2주 후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